네, 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중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바른미래당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10명의 후보를 6명으로 압축했습니다. 누가 차기 당권을 쥐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정치권 소식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최경두 경남대 초빙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민주당 전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당권 주자들이 부울경을 찾았습니다. 네. 사실 지난 지방선거에 처음으로 PK 지역에서도 당권 주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이번에는 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지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을 좀 강조를 하면서 유세를 했을까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의 정통적 기반이라 그러면 호남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과잉이 이제 그쪽이고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사실상 처음으로 부산, 울산, 경남의 단체장, 도지사를 민주당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방 의원들도 상당히 약진했단 말이죠. 전에는 거의 다 한국당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또 대구 경북 오늘 이제 대구에서 지금 유세하고 있는데 TK 지역도 상당 부분의 표를 얻었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의 어떤 새로운 지역적 기반 가능성이 큰 곳이다. 그리고 이런 가능성을 부산, 울산, 경남의 유권자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잘 흡수하면서 수용해 나갈 것이라는 측면이 강한 것이죠. 근데 거기 포인트는 아무래도 결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우호적 협력 관계, 우호적 지지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지금 현재 부산, 울산, 경남의 유권 어떤 그 당원들의 성향을 분석해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세 사람의 대표 출마한 지금 이해찬, 송영길, 김진표 세 후보가 상당히 연설을 했습니다만 과연 이제 부산에 울산에 있는 당원들이 어떤 후보가 새로운 기반, 정치적 기반으로 나타난 이 PK 지역에 그걸 대변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관철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아마 포인트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최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제가 지금 경남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남대학교 그쪽에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전당대회 하는 지역인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론 하절기 굉장히 더운 계절이기도 하고 지금 정치에 신경 쓸 겨를도 없고요. 사실은 정치가 그렇게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전체 분위기와 달리 경남, 부산, 울산 지역의 이번에 전당대회 분위기는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는 정말 유 교수님 말씀을 압승을 했습니다. 민주당 역사상 대단한 압승이었고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지역도 이제 민주당 지역으로 많이 돌아선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장기 전망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근데 최근 이 지난 주말 여론조사를 보면은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상당히 그 당 지지율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전국 평균 한 두 자릿수 이상 격차가 나는데 그래서 이 부산, 경남, 울산, 부산의 당원들로서는 한편으로는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이번 승리가 좀 지속되어야 될 텐데 지금 청와대가 하고 있는 일, 경제적 사정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그렇고 또 전력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뭔가 지금 능력 면에서 아슬아슬하고 불안해 보인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과연 이 당대표 세 사람 후보 중에 누가 가까스로 이전 지역의 우세를 찾은 이 경남, 울산, 부산 지역에서 특히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당원 중심입니다. 국민조사 여론 10%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원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10년, 20년 만에 이제 그 지역에서 다수당이 되고 또 상당히 우세한 정치적 입지를 차지한 이 민주당 당원들로서는 지금 약간 불안해 보이는 이 문재인 정부를 누가 뒷받침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역시 큰 어떤 당심에 변화를 미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점에서 뭐 송영길, 김진표 그리고 이해찬 후보 모두 자기야말로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리고 특히 이제 경남 지역에서는 지금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사건에 지금 피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태로워 보이는 이 지역 어떤 정세에서 받침돌이 되겠다. 그리고 다시금 지지율을 만회시키겠다는 이런 자신감, 특히 경제 정책 이쪽 동남의 한 지역은 또 경제가 아주 상당히 상태가 심각합니다. 아주 나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마침 세 사람 다 모두 보면은 대단한 정책 능력, 경륜을 갖춘 사람입니다. 송영길 후보가 가장 젊기는 하지만 역시 인천시장과 또 사선 의원 또 상당히 그 경륜을 갖추고 있는 분이고 이해찬 김진표 의원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과연 그런 능력들이 민주당 정부를 지금 약간 위태로워 어떤 상승 이제 하강 국민에 접어든 것 같은데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율도 이 부분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지역의 최고 큰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지지율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당 지지율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좀 하락 추세란 말이죠. 처음 지방선거 때는 아무래도 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만 몇 달이 지나면서 지금은 좀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전당대회에서 이런 지지율 하락 곡선이 좀 어떤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0%까지 그거는 이제 남북 평화 열차라는 거대한 열차가 이제 그 당시에 출발해서 국민들이 이러한 민족에 대한 평화 그리고 전쟁 위협에 대한 억지 이런 것을 요구했었던 것이죠. 그것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강하게 수용했던 측면에서 지지율이 높았던 건데요. 최근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이제 그 경제 문제인 것이죠. 결국은 뭐 잘 알려져 있으면 최저임금 인상 문제, 각종의 경제 현황과 정책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하고 있는 시장 경제 상황이 제대로 수용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엇박자가 나타나는 측면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갖고 있었던 지지를 철회하는 층들이 나타나는 건데요. 특히 뭐 또 진보층에서도 좀 옮겨가고 정의당.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다 해서 굉장히 낮은 건 아닙니다. 58%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지지율에 결코 낮은 숫자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이러한 지지율이 좀 하락세 측면에 있는 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민주당 전당대회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크게 낮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예를 들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문 대통령 지지율이 뭐 30%, 40%다. 그러면은 전당대회가 좀 판이 바뀔 수가 있어요, 상당히. 당에서 그러면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차기 집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차기 후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안정적인 지지율이죠. 58%면은 안정적인 지지율을 가져가고 있고 또 남북 관계 문제도 뭐 약간의 뭐 분기점이 있지만은 나름대로 전향적으로 풀리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민주당의 당원들에게 어떤 반문재인 정서라든가 뭐 그러한 안티적 성격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안정적인 집권 운영 그리고 차기 정권에 대한 안정적인 창출 이 문제를 현재의 중심 속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아마 이런 부분에 민주당 당원들의 어떤 이번 전당대회 포인트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지지율 하락이 크게 당원들의 표심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58%라는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지지율, 그러니까 이게 1년 지나고 첫 분기죠. 첫 분기를 지났는데 그걸 보면 낮은 편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데 사실은 58% 높다고 해서 대통령 지지율 상당히 순식간에 변합니다. 그저께 갤럽 여론조사에 보면은요, 그 참고사항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직전 여론 지지율이 한 58%가량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한순간에 어떤 상황으로 돌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안정감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1년차, 2년차 때 청와대와 여당과의 관계를 누가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게 아마 굉장히 이번 당심에 큰 어떤 변수가 큰 아마 포인트가 될 겁니다. 대통령을 상대로 공격하는 이런 스타일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고 여당의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지금 아직은 대통령 선거가 이제 4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벌써 차기 주자가 부상되는 것을 또 바라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청와대의 독주가 위태로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그 정책 드라이브가 여당 의원들도 말은 안 해도 사실 내심 불안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될 것이냐. 근데 항상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문제이기도 한데 처음 1, 2년 차는 청와대가 독주합니다. 독주하면은 여당은 그냥 거의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대통령을 거스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또 우리 정치가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청와대를 적절히 견제하면서 청와대의 잘못을 견인해낼 수 있는 이런 또 지대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번에 컷업으로 지금 후보에 나선 세 사람 다 상당한 경력과 어떤 정책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지금 여기서 뭐 제가 볼 때는 만일 이제 송영길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상당히 차기에 유력해지는 정치적으로 아주 입지가 두터워질 텐데 이번 선거는 뭐 그렇다기보다는
청와대의 불안정한 이 상황을 좀 뒷받침해주면서 그러나 청와대에 끌려가지 않고 국회에서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하고 정책 능력이 지금 청와대의 정책적 실패랄까, 정책적 부진이랄까 이런 것들을 만회해서 당의 위치나 전국의 안정을 좀 더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를 바라게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 정치 상황을 봐서라도 그런 대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죠. 그럼 판세로 예측을 좀 하신다면 이해찬 후보가 좀 유리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사실은 뭐 우리 송영길 후보나 김진표 후보는 정치적 기반이 전국적으로 두텁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당심이란 것도 또 국민들이기 때문에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민주당의 경선 룰이라는 것이 대의원 45%, 권리당원 45%, 그리고 국민 여론, 권리당원이 40%죠. 예. 국민 여론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국민 여론 비중이 낮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 이걸 지난해 대통령 선거 직전에 대선 후보 경선 때 보면은 왜 안희정 후보 이런 분들이 굉장히 국민적 지지율이 높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경선에 이변이 생기는 거 아닌가 했는데 결국 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선 이제 후보로 됐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그 구성이 과연 크게 변했겠느냐. 그럴 경우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을 뒷받침했던 그런 이른바 문심이 작용하는 지지층들이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텐데 그러나 모두 다 다른 두 후보 다 문 대통령과의 각별한 어떤 인연이라든가 또 정책을 뒷받침할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 표심 항상 정치는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죠. 네, 정치는 생물이지만 아무튼 이해찬 대세로는 크게 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셨는데 좀 동의하시는지요? 현재는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권리당원들의 이제 표심이겠죠. 표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전국적 선거 아니에요? 대의원들이 다 서울로 다 직결해요. 25일날 잠실로 직결한단 말이에요. 대의원들은 아무래도 이제 조직적 표 이런 부분들이 이 세 후보다 조직제가 있기 때문에 조직적 표에 의해서 나눠질 테고 여론조사도 큰 차이가 안 될 텐데 결국은 이제 40%를 차지하는 권리당원. 이 권리당원들은 그러니까 그 중심적인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지지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표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한 두 가지 축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 워낙 상당히 적극적 지층들이기 때문에 직결해서 갈 것이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난 선거 때 많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적극적 충성심이 로얄티가 강한 층들이 스펙트럼이 넓어졌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들이 다 응한다 그러면은 이 표심 자체도 좀 스펙트럼이 넓은 층으로 이게 바뀌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이 문재인 정부의 중심축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았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아직은 삼각관계가 있다. 물론 대세로는 이해찬 후보지만은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전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비 경선에서 10명 중에 6명으로 일단 압축이 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전대에서는 변수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상당히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더구나 안철수 전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대표도 지금 전 대표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크게 보자면은 손학규 전 의원 대표 후보가 지금 이게 안심이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오히려 이제 여론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바른미래당은 지금 이 소수당으로서 존재를 분명히 부각시키려고 한다면은 지금 여전히 캐스팅 보트를 질 수 있는 정당이거든요. 바른미래당이. 그러면은 하반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그 개헌이라든가 또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서 자신의 당의 존재 입지를 확실히 높이면서 또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슨 정치적 의의, 정치적 명분 같은 것을 좀 분명히 내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더구나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소수당으로서 민주당이나 또 한국당처럼 이 전당대회가 전국적 또 이 관심을 또 갖기도 끌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한 정치적 명분과 또 정치적 대의 그리고 정치 발전을 위한 국민들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과 의제들을 내야 될 텐데 특히 이제 지금 경제 문제라든가 정책 문제도 굉장히 한동안 적폐 또 한동안은 다른 문제로 너무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바른미래당이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선점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정치제도, 현재 질곡 상태인 이런 정치적 대립과 이런 분열의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정치적 희망,
개헌이라든가 선거구제 개편이라든가 또 대한민국이 지금 처한 위기,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경제적 위기, 인구학적 위기, 모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정말 미래당으로서의 비전, 예. 이런 것들 누가 얼마나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당 전체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누가 한 사람이 돋보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보여줄 수 있는 좀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1인 2표제로 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막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투표자가 두 사람을 하는 거란 말이죠. 예. 지금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들의 이번에 후보자들이 지도부 4명을 뽑지 않습니까? 대표까지 예. 포함해서 어떻게 들어가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물론 이제 권은희 후보, 이 대구 권은희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광주의 권은희 의원하고 이제 헷갈렸던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 그래서 19대 때 의원이거든요. 전직 의원인 것이죠. 이런 분들이 이번에 뭐 당원들 사이에서도 헷갈렸다는 얘기도 전해지는데 하여튼 이 나머지 4사람이 이제 지도부에 올라가는데 바른정당 출신이 몇 명이 가고 그리고 국민의당 출신이 몇 명이 가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어디가 더 강세를 표시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점도 이제 이번에 이제 9월 2일 날 열리는 전당대회 결과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이제 지금 바른미래당이라 그러면 어떤 경우는 한국당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좀 민주당에 가까운 거기도 하고. 스스로의 정체성,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들도. 스스로의 정체성들을 만들어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번에 손학규 후보가 중도개혁 통합정당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 징검다리가 되겠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 다 양측의 당원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유력한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간에 물론 다른 뭐 김영환 후보도 있고 여러 후보가 있기 때문에 뭐 세대 교체론도 나오고. 근데 과연 바른미래당의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말 흔히 얘기하는 화학적 결합의 어떤 씨앗들을 만들어낼 것이냐, 스스로의 정체성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차별성이죠 결국은. 차별성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만 이걸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차기 총선에서 바른미래당은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정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집권당이기 때문에 좀 안정성을 택하기 위해서 경륜이나 뭐 이런 강한 리더십, 이해찬 후보를 좀 추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지금 바른미래당 상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지율 떨어져 있고 뭐 이런 화학적 결합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륜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중점을 둬야 되는지 또는 좀 개혁을 위한 세대 교체에 힘을 줘야 되는지 좀 고민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번 모든 당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당이 올드보이들의 기환이라고 지금 상당히 좀 그렇게 시각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새로운 인물도 없고 또 어떤 분은 그러더군요. 이제 대학을 입학하면 학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된 첫 해가 언제냐, 어느 해 국회의원이 됐느냐를 두고 또 국번이라고 한답니다. 이제 전부 96국번 이상들이 지금 90년 이전에 국회의원 됐던 분들이 아직도 다시 나와서 20년 이상 이제 국회의원 하시고 그것도 뭐 경륜이고 또 전반적으로 새로운 고령화의 시기에 이런 분들이 표하겠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젊은 사람들, 새로운 어떤 추세들이 반영될 수 있는 정치 어떤 탄력성이 좀 확보돼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좀 고착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국민적 관심도 좀 적은 편이고 또 정치에 대해서 뭐보다 지금 한기에 사람들 관심도 없고 해서 이 전당대회가 관심을 끌기 어려워서 이런 경우에 시인들이 나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치가 뭔가 희망을 주는 시기에 변화의 시기에 국민적 관심도 쏠려야 새로운 신인들이 치고 나오기 좋은데 그런 점에서 참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신인들 또 젊은 세대들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가 생물이고 또 무슨 과정에서 국민들이 지금 또 한편으로는 마치 한 줄기에 정말 시원한 비를 바라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뜨거운 이 날씨도 그렇습니다만 정치 상황에서도 뭐 좀 신선한 인물 없나라고 바라고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그 새로운 후보들의 노력에 따라서는 또 국민적인 새로운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문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좀 시끄럽거든요. 야당에서는 국정조사까지 해야 한다라고
규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포인트를 저는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결국은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 문제, 그리고 한미 동맹의 근간에 대한 문제, 한미 관계에 있어서의 굳건한 어떤 결합 속에서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거에 위의 요소가 됐냐라는 거. 한국 정부가 예를 들면 미국 정부를 뭐 상당히 등한시하면서 이 북한산 석탄 수입 문제에 늦장 수사를 했다든가 소홀히 했다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냐라는 부분에서 문제의 포인트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상당히 이것은 향후의 대북 관계라든가 남북 관계, 더 나아가서 북미 관계까지도 자칫 잘못하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오는 그 경과를 봤을 때는 미국의 국무부라든가 미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크게 문제 삼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존중하겠다 그러고 또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흔쾌히 수용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뭐 세컨더리 보이콧도 대상이 되지 않는 측면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너무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는 국회에서는 따져야 된다고 봐요. 관세청이 지금 관세청도 오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짚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은 그 수사를 늦게 했냐? 그랬을 때 그것은 첩보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관세청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 미심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국회에서 8월 국회에서 그 문제 상임위에서 정확하게 따져서 예를 들면 혹시나 의혹이나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소를 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러한 이게 뭐 여권에서는 일탈이라 그러고 야권은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국회에서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침소봉대해서 현재 우리 한미 관계라든가 뭐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 흐름이 진전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너무나 정략적인 정치적으로 접근하면은 별로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면 이 사실 석탄 문제가 사소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가 잘 풀어야 되는데 미국 정부는 뭐 이게 공식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중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북한을 지금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한 하나의 힘이 이 제재입니다. 제재는 크게 보자면 석탄 수출, 북한의 중국과 다른 나라에 대한 석탄 수출을 묶는 거하고, 그다음에 석유 수입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들 해외 인력 파견하는 문제인데, 근데 북한이 지난해 이후에 연초에 이제 일단 뭐 자기들이 핵 무력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주장하면서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게 된 것은 중국이 북한산 무연산 이거 수입을 강력하게 제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 통계를 다 믿을 수 없습니다만 중국 통계를 보더라도 지금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는 통계를 보면은 작년에 북한 경제에 가장 위협적인 것은 중국의 북한 무역 석탄 수입을 줄였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한국에서 지금 구멍을 내 가지고 이게 제재에 구멍을 냈던 겁니다. 이건 대북 제재, 그리고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게 하고 종전협정과 함께 비핵화에 나설 수 있게 하는 어떤 강한 뒤에 쐐기 같은 것을 한국 정부가 뒤에서 뺐다는 의심을 하기 충분하고, 더구나 보면 얼마나 허술하냐면 관세청에서 러시아 관세청의 인정번호가 또 없는 문서를 근거로 석탄 반입을 허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하면 큰 오해를 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기회에 관세청에 우리 수입, 특히 광물 수입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통제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오해가 없도록 정말 미국 정부를 잘 설득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그렇습니다. 사안이다. 더구나 이 석탄이라는 것이 굉장히 대북 제재에서는 중요한 주제였고, 미국이 중국을 거기에 동참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한국에서 그걸 이렇게 구멍을 냈다고 하면은 상당히 용납하기 어려운 대목이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그리고 최형두 경남대 초빙 교수와 함께 한 주 정치권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